회사 이름이 체인 파트너스예요. 국내 회사인데, 이 체인 파트너스가 3일날이죠. 1월 3일날 리포트 하나를 냈는데, 2019년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아주 좀 제가 볼 때 보고서가 잘 돼 있는 보고서 같아요. 뭐 한대훈, 뭐 한신의 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같이 좀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트렌드를 알아야, 트렌드를 알아야 좀 뭐랄까요, 좀 하다못해 뭐 단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그나마 뭐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사실 길러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대부분 뭐 비트코인을 접하신 게 특별한 분들 아니면 아마 2017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9년이니까 2017년도 보통 한 9월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입문을 했죠. 2017년도 아마 정확하게 볼 때 2017년도 한 9월 하여튼 그 무렵부터가 아마 대중의 러시가 시작됐던 기간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매니아들만 주로 이 비트코인 등등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고요.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한 3월? 요때까지가 아주 그냥 대중이 엄청나게 유입됐던 시기예요. 한 6개월 기간. 근데 요때 유입된 사람들은,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2018년도 딱 그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요때 조금 미리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희열을 맛본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도 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빠졌으면 아주 그냥 행복한 날로 끝났을 텐데, 대부분 먹은 거를 또 버는 거를 더 투자했거나, 또 남들이 번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그 당시에 옆집 아저씨, 앞집 사장님들 엄청나게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또 아주 대중이 막 러시한 게 하여튼 요 무렵입니다. 하여튼 2018년도 분기점에서 하여튼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돈 맛을 좀 봤고, 2018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1년 내내 결국 이제 이 시장이 결국은 하락을 하면서 1년 내내 이제 고생을 하고 아주 좀 쉽게 말해서 아주 거지 같은 한 해 같은 그런 때였죠. 그게 결국 이제 트렌드를 조금 미리 읽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트렌드를 읽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미래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이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는 많은 변화들이 좀 오고 있다, 현재.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다른 좋은 기사들도 아까 나왔던데,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이 아직은 더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잠깐 다른 기사 먼저 보면, 짐 로저스가 아까 해놓은 게 뭐더라, 잠깐 볼게요, 소로스죠, 소로스. 조지 소로스. 아까 이 사람도 엊그제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늘 또 아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머지않아 올 거다.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과거에 영국의 그 파운드화에 대한 공격부터, 그 다음에 하여튼 19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동남아 외환위기를 사실상 이 사람이 거의 주도해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결국은 블록체인 이 테크놀로지와, 암호화폐는 결국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 사람, 대부분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은 비관적인 의견을 한 사람들이 꽤 있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대표적으로 누구죠? 그 닥터 둠, 그다음에 워렌 버핏,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다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트렌드가 어떤 이런 사람 얘기고
트렌드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목차를 좀 보시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제일 그동안 했던 2018년도에 갑작스런 2017년도 말부터 시작된 이 암호화폐 전 세계적인 열풍이 엄청난 이제 버블을 형성하면서, 이제 미국의 SE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E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온갖 규제들을 전부 다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뭐 미국은 SEC, 중국은 뭐 하여튼 중국 정부 당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규제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EC가 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이제 SEC가 이제 쉽게 말해서 등록을 전부 다 해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소가 등록을 해라는 그 문제. 결국 이제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증권형이냐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 G20 포함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암호화폐를 그 제목을 제가 아까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규제가 올해도 굉장히 계속 빡세게 될 거다. 또 뭐 얘기만 나왔던 온갖 그동안 작년에 했던 수사들 가격 조작 문제라든가 스푸핑 문제 그런 것들 계속 아마 수사하고 규제하면서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결국은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옥석 가리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옥석 가리기가 현재 진행이 돼서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000개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ICO를 통해서 나온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라고 말하는 그런 ICO들이 이 중에 이미 벌써 한 400개 정도는 이미 거의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죽을 놈 빨리 죽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이른바 기관 투자자. 기관이 언제 들어오냐. 기관이 결국은 들어오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관이 그동안 안 들어왔던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게 상품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또 무슨 우리 암호화폐는 대부분 개인들이 거래할 때는 이른바 지갑이 필요하죠. 월렛이요. 기관들이 안전한 지갑을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 연관된 건데, 이른바 수탁 서비스,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수탁 서비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려면 이제 ETF도 하나가 형성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의 어떤 비즈니스의 전환들, 그 다음에 했던 수탁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받침이 돼야만이 기관이 들어올 거다. 근데 올해 기관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기타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 기관들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보는 연구 인력도 많고 그 다음에 하여튼 보는 눈이 훨씬 우리보다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가리기 이번에 있는 옥석가리기와 함께 결국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옥석가리가 더욱더 빨리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트렌드가 여기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번째 트렌드가 이른바 증권형 토큰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증권형 토큰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면서 아까 제가 이제 2,000개 현재까지 한 2,000개 정도의 ICO가 나왔는데 벌써 한 400개 없어지고 머지않아서 나머지 2,000개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겠죠. 머지않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여기 증권형 토큰에 나오는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과, 지금 말한 증권형 토큰, 이른바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용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구현하는 유틸리티 아닙니까? 유틸리티 토큰과, 지금 나와 있는 증권형 토큰이다. 지금 이 유틸리티 토큰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거래소에 있는 수도 없는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나는 뭐뭐를 하겠다 그런 유틸리티 토큰이죠. 근데 그게 사실상 구현이 대부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실패했죠. 이미 실패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ICO들은 뭐 시작하자마자 다 그냥 뭐 90%, 99% 꼰대박수 치는, 예, 그래서 그 유틸리티 토큰과 이 증권형 토큰에 여기서의 중대한 트렌드의 변화가 생긴다. 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요렇게 증권형 토큰이 뭔가 나오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대체자산군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네, 여기는 다 연관된 얘기지만, 네, 그 얘기가 5번째 테마로 다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른바 빅블러라는 이게 결국은 빅블러가 이른바 수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수탁 서비스와 다 연동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기관이 들어오려면, 예, 흔히 말하는 뭐, 이 토큰이라든가 하여튼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맡아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하고, 예, 또 뭐 ETF가 구성되고, 그런 어떤, 예, 이른바, 그런 연관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빅블러의 어떤 보안과 이제 그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빅블러는 이제 거래소라든가 기존의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어떤 메이저들, 그런 메이저들이 들어오면서, 예, 같이 이런 보안의 중요성이 되질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결국 다 연관된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가 비트코인이 나올 때의 테마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중앙화된의 반대말인 탈중앙화라는 거잖아요. 탈중앙화예요. 그죠? 뭐 이른바 디센트럴라이징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상 이 탈중앙화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어렵고 구현하기도 어렵고, 또 국가라는 제도,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제도, 이런 형태 속에서 오히려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화된 블록체인이 등장을 이미 하고 있고, 그게 대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예?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중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가볍게 좀 빨리 한번 봅시다.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애들이 만들어 왔는데 굉장히 잘 만든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말 그대로 뭐 얼마에 뭐를 사가지고 얼마에 팔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것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뭐 이더리움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근데 시장을 이른바 디지털 에셋이라는 뭐 새로운 개념이죠. 크립토 커런시라는 개념에서 디지털 에셋으로, 왜냐면 이게 디지털 에셋이 12월짜리죠. 예, 2018년 12월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그 G20에서 야, 이거 암호화폐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 에셋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G20에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얘기가 좀 쉽게 말해서 어떤 개념이 정립되는 현재 과정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제일 유명한 비트메인을 비롯한 이런 채굴업체들, 이런 채굴업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채굴의 결과물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의 뭐 토큰 또는 뭐 커런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 이오스, 비케, 스텔라, 라코, 뭐 테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토큰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뭐 시큐리티 관련돼 가지고 뭐 레저 등등 해서 이런 보안 관련 또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거래시키는 뭐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뭐 폴로닉스,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뭐 오케이 거래소, 후오비 뭐 등등, 우리나라 비스섬, 업비, 이런 거래소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제 금융회사들, 이른바 현재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이 IB들이요. 예, IB들 뭐 유명하죠. 뭐 피델리티, 뭐 즉 뭐 CME 등등 해서, 물론 이제 이런 거래소지만, 예, 하여튼 중요한 이런 그 전통의 금융의 기관들이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여기 이제 전통 기반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른바 암호 자산, 이른바 디지털 에셋 쪽에서는 현재 선두주자들이, 예를 들면 여기 뭐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죠. 폴로닉스를 인수한 뭐 서클이라든가, 새로 출범한 뭐 이 갤럭시라든가, 모건 스탠리가 만든 크릭, 뭐 이런 회사들이 현재 어떤 디지털 에셋 쪽에 특화된 그런 금융 파트너가 볼 수가 있죠. 나름대로 제가 볼 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전체적인 시장의 판때기예요. 어디서는 채굴하거나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어디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어디서는 이게 거래가 되고, 어디서는 거래가 되고, 또 거래 주체들이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잘 돼 있는 그런 내용들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서머리는 최근에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2017년도에 저기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 암호 자산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지갑 보급률이 아주 낮다. 이렇게 이제 0.4%, 0.5%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낮아가지고 상용화하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대부분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들, 유틸리티 코인들이 뭐를 하겠다 대부분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백서를 쓰고 뭐 개발을 해가지고 ICO를 통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뭐가 진척이 안 되더라. 제일 대표 주자였던 비트코인마저도 유시지 레이시 한마디로 거래 비율도 없고 트랜지션 비율도 없고 뭐 어디 채색되는 것도 없고 확장성이 떨어지더라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그건 당연히 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7가지의 테마를 얘들이 예측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보고서가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보면 2019년도는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을 거다. 2018년도까지는 전 세계 이른바 그 위험 자산들 대표적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미국 주식은 뭐 불과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이니까 언제야? 불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이른바 애플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고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애플이 1조 달러 가입하고 최고점 찍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존닷컴이 1조 달러 가입을 더 했죠. 그렇게 이제 가입했는데 이제 딱 고점 찍고 나서 순식간에 한 20% 이상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른바 중국과 미국의 이 이른바 패권 전쟁, 패권 전쟁이 이제 무역 분쟁 형태로 이제 벌어지면서 뭐 지금은 아주 일시적으로는 소강 상태이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경기의 어떤 순환 곡선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석이 많아요. 단 미국 경기만큼은 아직 그렇게 안 보는데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는 뭐 아주 뭐 모든 대부분 자산들이 떨어졌지만 특히나 이른바 디지털 에셋 자산은 뭐 아주 폭락을 거듭한 뭐 표로 나왔는데 뭐 비트코인은 하여튼 70% 이상 떨어졌고 리플은 뭐 거의 한 80% 이상, BK는 뭐 한 95%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지금은 비제도권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 등등 암호화폐가 전부 다 제도권 밖에 있었고, 엄청난 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과세의 문제, 세금 걷는 문제예요. 전 세계 어디나 국가는 세금을 다 거두려고 하죠. 세금 걷는 문제와,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거래를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하여튼 기존 제도권과 비교했을 때 위법성, 하여튼 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려면 규제는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는 2019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특이한 건 일본이 암호화폐 결제 가맹점 수가 올해 좀 많이 2017년도에 좀 늘었고 좀 쉽게 말해 좀 늘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의외로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 이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일본이 현금 결제 비율이 무지하게 높더라고요. 일본이요. 의외로 하여튼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건 하여튼 좀 약간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약간 암호화폐 쪽에서는 뭐 결국은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거를 무슨 신용카드라든가 기존에 무슨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수단 말고 이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들고 나중에 과세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일본도 뭐 나름대로 뭐 여기 소니가 개발한 NFC 우리 휴대폰으로 띡띡 돼가지고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하여튼 뭐 일본이 좀 독특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일본이 아마 전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그런 비트코인 분야에서는 앞선 제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뭐 ING에서 조사한 뭐 유럽인들의 인식이라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의외로 유럽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어떤 인식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투자자산이라든가 투자자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한 20-30%대 정도는 형성을 하고 있더라. 뭐 일단 말 그대로 여론조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SEC는 이른바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이제 그동안 지난 한 5-6년간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옛날에는 뭐 다 그냥 뭐 사기다 또는 뭐 위험하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많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SEC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작년에 6월부터 계속 시도한 ETF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경우에는 이게 2018년도 2018년도 하여튼 11월 요쯤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떤 이 형태로 한마디로 물론 당연히 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일단 골자는 모든 거래소는 다 거래소라든가 하여튼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SEC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법을. 특히나 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규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근데 이거 나중에 보고서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내용을 쭉 보면 그래도 많이 전향적으로 되고 있다. 전향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이 분산원장 기술이요. 이른바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분산원장 아닙니까? 약간의 희망적인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ICO는 증권법을 해야 되겠다. 아직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진 않았지만 뒤죽박죽에서 조금 깔때기로 모아주고 있다는 거죠. 규제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확립되는 단계가 아니냐 현재 SEC가 결국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는 여전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